진행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입학사정관, 그러니까 지금 학종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그 사람들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와서 지금은 외부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뵙고 입시와 관련된 얘기도 쭉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특목자사고 자체를 가시는 목적이 아무래도 입시와 관련된 방향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대입을 풀어나가고자 해서 아무래도 이 특목자사고를 들어가시는 부분이 있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또 이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게 된 이유는 여기서 말씀드린 지금 특목자사고를 입학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전형의 명칭이 자기주도학습 전형입니다. 근데 이 자기주도학습 전형이라는 게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베껴서 만든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평가 방식이라든가 평가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하고, 무엇보다도 평가 도구의 핵심인 학생부를 평가에 활용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입학사정관에 대한 이제 종합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면접을 통해 가지고 학생이 선발이 됩니다. 추천서는 현재는 거의 없어진 상태라, 사실상 완전히 없어진 상태라서 추천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으로 대체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종합평가라는 평가 방식을 지금 채택을 하고 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종합평가 방식이 처음부터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뒤에서 선발 방식을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학교들은 유형은 외고, 국제고, 과학고, 자율형사립고, 서울 지역도 있지만 이 지역에서 이제 서울 지역 외에 이제 자율형사립고들 생각하시겠죠? 예, 이런 학교들, 그러니까 사실상 대부분의 모든 특목고가 모두 이 방식을 통해 가지고 선발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 선발한다는 건 우리가 대충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대입 전형이 조금씩 변해가는데 자사고하고 특목고가 과연 그만큼 유용한가? 갔을 때 대입에 그만큼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 부분이 아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의 대입 전형의 변화 방향 자체는 이쪽을 가는 학생들이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왜 나쁘지 않냐면 일단 대입 전형 비율이 정시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정시 비율 30% 이상으로 늘리도록 권고하고 있는 이 방향 자체는 사실 우리 학생들한테 모든 학생들한테 다 꼭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목고를 가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이 정시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도 특목고를 선택했던 학생들에게, 어떤 학생들에게 길이 넓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특히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 학생들은 어떤 유형의 학생들이냐면, 특목자사를 갔을 때 우리 학생들 당연히 최상위권 학교를 노리겠지만, 모든 학생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목자사를 통해 가지고 최상위권 학교를 다 노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가셔가지고 학생이 거기에 충분하게 대응하고 적응해내서 어느 정도 이상의 토기의 성적을 걷어낸다면 그랬을 때는 현행 입시제도 전반, 뭐 수시에서 논술, 학종 이 두 가지가 주축인, 현행 주축이면서 정시까지 이제 합쳐져 있는 이 현행 제도가 대단히 유용하고 수시 정시 어느 쪽이든 다 학생이 잘 공략을 해낼 수가 있지만, 사실 특목고가 특징 문제가 뭐냐면 학생이 한 30%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정시 외에 모든 전형이 싹 다 사라진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사실은 뭐 공부를 잘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특목고에서 버텨내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30%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방법이 정시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그 학교 예를 들어 제가 건대를 예를 들어볼게요. 건대 같은 경우는 내신 등급, 사실 지금 현재 최상위권 학교, 그러니까 상위권 학교들 중에서 사실상 가장 넓은 전형은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특목고로 가는 순간 교과 전형은 사라져버리고 논술 전형하고 학종밖에 남지 않아요. 근데 이 학종 같은 경우는 일단 대략 건대 정도 선이 특목 학생으로서 약 6등급 정도 선까지 들어갑니다. 한 6등급 정도 선까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데 지금 여기 자리는 없습니다만, 건대 같은 경우가 1등급 대학생들은 1단계를 42% 인원이 1단계를 통과해요. 면접권으로 넘어가요. 근데
약 2등급 때 2.1등급, 2.0에서 2.1등급 평균? 그 정도로 들어가면 25%로 떨어지고, 그때부터 0.1등급 단위를 잘라보잖아요. 그러면은 조금씩 계속 떨어져가지고, 딱 어떻게 되냐면, 약 3.3에 3.5등급 정도가 되면은 10%대로 딱 10% 정도가 되고, 그 밑에서부터는 일정해요. 약 6등급까지. 그런 다음에 한 6등급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확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6등급 정도 선까지는 누군가는 학종도 들어가고 있는데, 그건 이제 대부분 최상위권 특목 학생들이 그 선까지는 학종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써봤자 안 돼요. 근데 이게 뭐랑도 겹치냐면은 논술하고도 겹쳐요. 어차피 지금 연대 같은 경우는 이전까지는 이제 연대 같은 경우는 이제 논술 100%로 바뀌고 아예 최저까지 없애버렸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진짜 논술은 그냥 아수라장이에요. 정말 아무나 들어오는 판이 되고, 그 다음에 서성한선으로 내려오면은 내신이 있거든요. 내신은 6등급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위권 논술은 그래요. 6등급 학생까지는 논술을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논술이 이제 6등급 바깥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점수가 너무 많이 깎이기 때문에 논술 시험 자체로 뒤집을 수가 없어요. 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딱 그 선이에요. 6등급 선. 6등급 선 바깥으로 나가면 딱 그 학생들이 약 30에서 40% 정도가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아예 없는 거예요. 수시는. 네. 그러면서 바로 정시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도 입시 안 치를 수 없잖아요. 당연히 입시 치러야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시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 자체는 재수를 하더라도 좋다. 그 학생들도 또 상당수가 재수를 하거든요. 근데 재수를 하더라도 그 학종 같은 경우는 사실 재수생을 위해서는 그렇게 좋은 전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응시비하고 합격비를 따져보면은 응시비는 이 재수생 대 재학생 비율이 8대2인데 합격비는 9대1이에요. 그러니까 합격자 90%는 재학생이고 10%가 재수생이에요. 응시는 8대2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재수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정시가 늘어나는 게 더 사실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수시가 늘어나왔던 사인은 재학생한테 유리했던 거고, 그랬던 사인이 있었지만 지금은 재수생한테 조금 더 유리해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하지만 그만큼 특목학생들 중 일부 학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더 유리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정시 비율 변화를 통해 가지고 대학 상위권 학교의 인원이 약 1000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약 1000명 정도가 늘어나면은 그러니까 한 서영과 서성한 딱 이 정도 선에서 약 중경위 선을 정시로 치를 수 있는 학생들이 한 학교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 종전 성적으로는 약 성대 정도 갔던 친구가 한 고대 정도까지 갈 수 있다. 이만큼 늘어나니까요. 한 두 학교 정도가 지금 늘어나는 셈이거든요. 정시에서는. 자, 그 정도. 근데 그만큼 사실은 인서울 정도 학생들, 인서울권 정도를 약 중반권 정도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수능을 받았다. 그런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학교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특목 학생들한테도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인 거죠. 자, 그 점이 이제 특목을 가야 될 이유가 조금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특목 전형, 그러니까 자기주학습 전형은 기본적으로 두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신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선발을 하고요. 약 1.5에서 2배수 정도로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면접이 들어가는 게 특징이에요. 과학부만 1단계에서 입학 담당관들이 해당 학교를 직접 방문해가지고 학생 면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내신 그리고 서류평가, 면접평가를 합쳐가지고 한 번에 선발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과학부만 약간 특이한 형태로 되어 있고 나머지 학교들은 형태는 똑같이 1단계 내신 2단계에서는 면접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면접이라는 게 학종 면접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면 학교생활기록부,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은 1단계에서 서류평가를 통해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뭐 아직 추천서 남아있는 학교들은 추천서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먼저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면접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여기서는 2단계 그냥 면접을 보면서 준 점수가 끝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사실상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에서의 질문과 이것이 어우러져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종합면접, 종합평가의 형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이 자기주도학습 전형은 평가 요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고 하나는 인성 영역이에요. 자기소개서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항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그냥 뭉뚱그려져 있지만 문항이 나뉘어 있는 게 아니라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한 번에 글을 쓰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글에 문항은 두 개로 나뉘어 있다. 그리고 평가 요소도 두 개로 나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이 두 개의 이 요소에 대해서 별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점수가 분할되어 있고 그 분할된 점수를 주는데 이 분할된 점수는 평가자가 모든 요소를 다 살펴보고 면접에 대한 질문까지 해서 모두 다 안 숙지한 상태에서 평가자가 머릿속으로 굴려가지고 특정 점수한테 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정량평가라고 부르는 방식, 그러니까 정성평가라고 부르는 방식인데 보통 우리가 이 1단계 내신을 평가하는 방식은 다 정량평가 방식입니다. 이제 외고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러니까 9등급제를 통해 가지고 학생을 선발을 했지만 3학년 성적은요. 근데 지금은 전면적으로 성취평가제로 바뀌었거든요. 이제 외고도요. 근데 나머지 학교들도 모두 성적은 성취평가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학고 같은 경우도 수학과학 성취평가제를 쓰고 이제 외국 국제고는 영어 성취평가제를 쓰고 그리고 나머지 서울 외 지역의 자유형사학교들은 모두 다 이제 부동사가 성적을 다 끌어오긴 하지만 모두 성취평가제를 쓰거든요. 근데 성취평가제에 따라 이제 A, B, C, 이제 D, E 성적을 쓰게 되는데 해당 성적에 대해서 특정한 점수대 각 A등급, B등급, C등급 각 과목별 성적에 대해서 해당 과목 이 학기별 성적에 대해서 각 등급당 해당 점수가 부여돼 있고 그냥 그 점수를 계산해서 성적을 평가를 하죠. 근데 이 면접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어차피 면접 이제 좀 이따가 문항도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문항을 보시게 되면은 양적인 평가를 할 수는 없어요. 면접에 대한 질문도 듣고 자기소개서까지 같이 본 상태에서 평가하는 사람이 이 학생에 대해서 갖게 되는 머릿속으로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내리게 된 그 주관적 판단에 의한 평가를 존중하고 그 점수를 그냥 주는 방식이거든요. 두 항목에 대해서. 자, 그렇게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평가에 들어가는 요소들만 봐도 솔직히 일일이 다 정량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얘는 뭐 학교 생활 기록부를 봤더니 뭐 상이 몇 개가 있으니까 점수 어차피 상 들어가지도 않지만 학교 안에서 무슨 종류의 활동을 몇 개를 했으니 점수를 몇 점을 준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서 평가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 읽어보고 평가하는 사람이 스스로 판단해서 우열을 두고 점수를 주는 방식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성평가고 그런 형태의 평가를 종합평가라고 부릅니다. 학교가 나중에 대입을 치르실 때도 아마 우리 학생들이 재학생의 상태에서는 상당수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 가지고 학교 입시를 치르게 될 텐데 그때의 평가 방식도 동일한 방식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이 지역에 우리 학생들이 노려보고 있는 학교들의 경쟁률을 한번 보시면요. 재미있게도 점차 내려가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것도 매우 뚝 떨어지는 경향성을 보여요. 제가 최근 이 경쟁률을 보시면요. 국일고 같은 경우도 보시면 대략적으로 약 3대1 정도의 경쟁률을 쭉 보이다가 전국 단위에서 한 방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나마 과고는 올라갔어요. 과고는 그래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상상고 같은 경우도 매년 떨어졌고요. 외대부고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아마 이 정도 학교들은 아마 염두에 두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상 같은 경우도 여기서 아주 멀진 않으니까 응시를 좀 하시잖아요.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면 사실 응시를 이제 전국 단위에서는 실제 하고 계시고요. 자, 근데 과고 같은 경우는 현재 그래도 전기입시를 치르고 후기에서 자사고를 치러볼 수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특히 이과 쪽을 노리는 학생들은 예비적인 시험으로서 한번 치러보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실제로 상당히 상승을 한 편이에요. 근데 나머지 학교들은 그러면은 왜 경쟁률이 점점 내려가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 실제 입시의 난이도를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국일고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약 1.2대 1이니까 상당히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는 상태인 거죠. 근데 상상이라든가 외대부 같은 이런 학교들은 경쟁률이 내려간 상태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합격선은 오레이선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오레이선이라는 얘기를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에 서서히 경쟁률이 내려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이 학생들이 오레이를 받고 1단계를 통과할 수 있을 만한 성적을 받는 학생이 전체 이 중학교 학생들 중에서 약 5에서 10% 내외예요. 한 7% 정도? 그 정도 있는 거예요. 오레이를 받는 학생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이런 최상위권 특목자사에 다 쪼개져가지고 나뉘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실제로 경쟁률은 내려가고 있지만 진짜 컷은 안 내려가잖아요. 어차피 그 외대보거나 상상 같은 경우
그 성적대에 따라 가지고 1.5에서 2등급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1단계를 통과시키는데 그냥 오래인 상태에서 통과시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냥 경쟁률은 면접 상황에서는 용인외고 같은 경우는 보통 대부분 2대1 정도 선에서 대략적으로 1.5대 선 그 정도가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2대1 안쪽으로 경쟁률이 나오니까 실제로 이 전형은 일단 성적을 갖추기만 하면 떨어지는 학생보다는 붙는 학생이 더 많은 전형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 학생이 일단 우선적으로 성적을 받아내기만 하면은 확률은 대단히 높은 전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내신을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게 우선이에요. 특히나 입시 결과는 사실은 전 단위 자사가 훨씬 좋은 상황이거든요. 뭐 지역 외고라든가 오히려 지역의 일반 과학고보다도 서울대 합격자의 어떤 비율도 사실은 이쪽 학교들이 더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 학교, 서울 외 지역의 자사고들, 정단 자사고들 아마 많이 노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이 학교들의 현재 실 경쟁률은 대략 1.5에서 2대1 사이 정도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사고에 대한 압력 때문에 계속해서 경쟁률이 사실은 내려가고 그랬던 것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올해가 아니면은 통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 학생들이 많이 숙지하게 되면서 서서히 경쟁률이 내려가게 됐는데, 일단 1단계 통과를 위해서는 해당 성적은 꼭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학생부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1단계를 충분한 성적을 통해가지고 합격을 하셨다고 보고, 일단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위권 학교를 일단 1단계를 통과하기 위한 성적 수준은 일단 그 전단위 자사를 통과하시기 위한 일단 성적 수준은 가능하면 올해이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를 받으신 상태에서 경쟁권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학생부를 통해 가지고 학생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판단을 하고 면접 문제를 이 안에서 보통 추출하는 형태로 면접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출결 상황이 우선적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출결은 기계적으로 1단계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합산을 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출결은 이미 보시는 것처럼 무단 지각이나 조퇴나 무단 결과가 합산돼서 결석이 1이 되니까 이것만 잘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그 이후에는 반영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상 경력은 무조건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특목자사를 준비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특히 1, 2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일단 학생부를 그래도 최소한의 수준에서는 아마 내용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더더군다나 자기소개서 이따가 문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소개서가 요구하는 사항 자체가 일단 학교 안에서 이루어졌던 활동을 물어봅니다. 공부활동을 물어봐요. 근데 그 공부활동이 일단은 학교생활기록부 안에 있었을 때 훨씬 더 높은 신빙성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내용은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자기주도 학습 영역을 평가를 할 때 학교생활기록부를 별도로 평가한다고 보셔야 하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 안의 구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하지만 상을 억지로 매달리면서 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동으로 삭제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대회를 참여해봤다는 서술은 어차피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회를 통해 가지고 뭔가 활동을 해볼 수 있는 경험 자체를 쌓는 것 자체는 좋은데 기록을 할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사실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이거는 이 학생부를 적는 데 있어서 규칙에 맞는 방식은 아니지만 그 해당 대회 활동을 통해 가지고 얻어진 내용을 대회가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럴 필요가 굳이 없는 거예요. 학교생활기록부를 굳이 그런 방식으로 채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회를 억지로 많이 참여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학생들 양식이 약간 옛날 형태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진로희망이 있는데, 지금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로희망을 쓸 수 있는데 지금 이제 2학년에 막 들어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진로희망 칸 자체가 아예 없어집니다. 양식에서 빠져요. 근데 다만 어디 들어가냐면은 창의주체활동이 진로활동 칸에다가 별도 기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식으로 들어가고 진로 희망에 대한 사유도 이제는 안 적습니다. 그래서 희망도 안 적는다. 그러니까 내가 꿈이 뭐고
내가 어떤 종류의 직업이나 어떤 종류의 일을 해보고 싶고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이제 진로 활동을 통해 가지고 표현해 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 활동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 칸도 이제 1학년 입학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칸 자체가 아예 없어요. 봉사활동은 밑에 목록은 붙어요. 어디서 몇 시간을 봉사했다, 봉사 내용이 뭐다라는 목록은 밑에 붙지만 그에 대한 서술은 못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도 쓸 수 있는 것들이 동아리라든가 자율활동은 여전히 쓸 수가 있습니다. 1학년 학생들은 아마 지금 1학년 학생들도 계실 것 같다는 말씀드리는데 이 각각의 칸이 전에는 1000자, 500자, 1000자였는데 각각 500자 없어지고 700자로 줄어요. 그렇게 이제 자수가 제한이 이제 됩니다. 자, 근데 이런 학생부 내용을 만드실 때, 좀 어느 정도 채워 나가실 때 그런 내용을 엄청나게 많이 채워야 되느냐? 사실은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입시 환경 자체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매우 달라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입시에 대한 이 압박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중학교 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 이런 종류 입시를 치른다는 생각 자체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생활 기록부를 어떤 식으로 쓰시냐면은 그냥 하나의 표본을 만든 다음에 그냥 그대로 대부분 학생들을 복사 붙이기를 해주세요. 근데 그런 상태로 대부분 그냥 내용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 이런 종류의 이제 전형을 치러야 되겠다. 자기주도학습 전형 이런 전형을 통합으로 보내야 되겠다고 보통 3학년 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1학년 때, 2학년 때부터 벌써 생각하시지는 않고 이제 3학년 때 영어 성적이라든가 외국 보내신다면 영어 성적이라든가 수학 과학이 잘 나온다 그러면 이제 과거를 생각해 본다든가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올해 일을 어느 정도 받아나가면서 그냥 한두 개 정도 있는 정도면은 이제 저기는 좀 어렵고 그 외대부고는 조금 어렵고 이제 외대부고 아래쪽에 있는 자사들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생각을 해보시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때 가서 이제 해볼까 하고서 생각을 해보고 학교생활 기록부를 펴보면은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생님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중학교 선생님. 하다못해 어떤 일까지 있냐면은 뒤에 독서활동 칸이 있는데 독서활동 칸이 그냥 통째로 비어 있어요. 책을 한 번도 안 읽은 것처럼 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는 학생이 책을 좋아해서 읽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특히 여기 있는 지금 중등 국어 수업 들으시게 되면은 논술을 같이 하시게 되면은 여기 논술 같은 경우는 1년에 최소 책을 10권 정도 읽거든요. 근데 그걸 해서 실제로 읽은 책이 10권인데도 그 책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안 적으셨으니까. 그게 중학교 선생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생활 기록부를 그래도 학생의 진로라든가 꿈이라든가 특히나 학생의 진로나 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로 자기소개서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의 주요한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이 학교에 왜 지원하는가에 대해서 써보라는 거고, 내가 이 학교에 지원하는 이유를 네가 가지고 있는 목표나 이런 것들과 연관지어가지고 써보라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자체는 하나도 안 나오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소개서에다가 그냥 쓰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자기소개서 자체에 대한 신빙성은 생각보다 높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학생들의 그런 얘기가 나와 있으면은 신빙성이 조금 높아질 텐데,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현행 그 중학교 학생들의 이제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동아리 같은 경우도 대학교하고 입시하고 비교해보게 되면은 대학교 입시 같은 경우는 동아리 자체를 원하는 대로 들어가기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이제 자녀분들이 고등학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겪으시게 될 텐데 요새는 이제 동아리에서 면접도 봐요. 왜냐면 동아리 경쟁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원하는 대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하고 좀 뭔가 맞춰서 동아리를 타이틀을 넣고 싶은데, 근데 그런 원하는 유형의 동아리는 정해져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한정되어 있는 동아리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실제로 몰리고 경쟁이 막 5대1 넘게 나고 그러면 면접이라도 보고 뭐라도 해서 겨우 가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는 좋은 점이 뭐냐면 중학교에도 동아리가 다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동아리를 얼마만큼 만들어야 하고 학생들한테 원래 권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다 보니까 동아리가 굉장히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동아리를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왜냐면 모두 다 신경 쓰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학생이 외대국어로 지원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예를 들어서 국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얘기해보고 싶어. 또는 아니면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어. 그렇다면은 적어도 이 동아리가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동아리에서 써주면 되니까요. 어차피 동아리에 영어라든가 어떤 사회 문화라든가 이런 거를 다루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하는 형태의 동아리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는 토론 동아리 아니면은 뭐 영어 동아리, 뭐 국제 문화 동아리, 뭐 이런 종류의 명칭으로서 동아리는 다 있어요. 찾아보시면 학생들이 그냥 하지 않아서 그러니 근데 상대적으로 들어가기 쉽고 그리고 어차피 선생님들께서도 잘 모르셔서 그렇지 학생의 성적이 좋은 학생이면 되게 협조적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생활기록부를 쓸 수 있는 권한은 어차피 선생님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런 진로칸 같은 경우나 자율활동카는 담임선생님께서 써주시고 동아리칸은 동아리 담당선생님이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서울 지역 이외의 전체 자사고를 지원하실 때는 이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는 이 칸도 들어가게 되는데 과목별 선생님께서 학기당 500자씩 써주실 수 있는 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독서활동 사항이 붙고 그리고 이제 행동수미 종합의견이라는 칸이 붙거든요. 자, 이게 선생님의 총평이에요. 선생님께서 총평을 학생에 대해서 해주시는 칸이죠. 그러니까 이 칸 같은 경우는 담임선생님께서 써주시는데 이제 1학년 학생들부터는 500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500자가 들어가고 이 칸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뭐 인성적인 측면이나 또는 학교에서 담임선생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특성에 대해서 써주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사실상 추천서를 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독서활동상호에도 이것도 해당 과목으로 영역이 나뉘게 되는데 그러면 해당 과목으로 나뉘는 건 과목별 선생님께서 넣어주시고 담임선생님께서 당연히 공통으로 독서를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는 선생님들이 사실은 제각각이에요. 이 부분은 과목 선생님들이 써주시고 근데 대부분 내용들이 보면은 담임선생님께서 권한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담임선생님 협조만 잘 받아도 동아리 진로칸 같은 칸을 활용해서 학생이 내가 뭐에 관심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학생들이 뭐 과학에 대한 관심 같은 것들이 있는 학생이라 그러면은 진로칸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진로에 대해서 조사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에 따라서는 이런 진로칸을 어떤 걸로 또 채우냐면 내가 직접 내가 관심 있는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아주 기초적인 실험이라도 해보고 그걸 통해 가지고 배운 점 같은 것들도 이 칸에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활동을 동아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데서 보여주는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좋은 모습이 들어가고 그런 상태에서 그 내용을 그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자소서를 써주게 되면은 서로 이야기가 합이 이제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 상태에서 질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을 다 질문할 수는 없거든요. 어차피 질문 시간이 한 학생당 약 10에서 15분 정도밖에 되지 않고 질문을 최대한 엄선해서 뽑아낸 다음에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충분히 믿을만한 상태에서 염두에 두고요. 학생이 그래도 1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진짜 관심이 유지됐구나라는 것은 학생들은 어차피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고 그런 상태에서 조금 더 미심쩍거나 아니면 학생의 수준이 정말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직접적으로 보고자 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구성해서 면접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교생활기록부가 최소한 2학년에서 3학년 정도까지는 내용이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채우는 방식은 뒤에서 추천할 만한 서술의 형태를 말씀드릴 텐데 어떤 활동을 그냥 했다? 사실 그런 서술은 구분이 안 되죠.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다고 씁니다. 예를 들어서 진로판 같은 경우를 예로 말씀드리면은 진로검사 같은 진로검사 적성검사 같은 것들은 대부분 아주 일반적인 것이고 그 외에는 예를 들어서 네가 어떤 직업에 누군가 존경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한번 인터뷰를 가상 인터뷰를 딱 한다고 생각하고 해당 분야를 조사해서 가상 인터뷰 문을 만들어 보라든지 아니면 어디를 방문해가지고 그 직업인을 초청해가지고 강연을 듣고 그에 대한 어떤 글을 써본다든지 이런 종류의 활동들을 해요. 근데 그런 종류의 활동들 그냥 해봤다라고 써져 있으면 사실 그 활동들 비슷비슷한 활동들이 학생들 다 비슷비슷하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과 가지고서는 전혀 구분은 안 돼요. 어떤 학생인지. 근데 학생부 내용이 구분되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활동을 했을 때 그런 활동에 대한 내용 같은 것들이 조금은 들어가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인터뷰, 가상 인터뷰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봤다 그러면 그런 가상 인터뷰가 사실 뭐겠어요? 진짜 인터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학생이 그 분야에 대해서 꽤 재미있는 얘기를 스스로 조사해서 이해해내고 그와 관련된 상당히 토착력 있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고 답을 찾아본다던가 그런 활동을 그런 학생 스스로의 역량을 사실은 그 글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인상 깊은 부분이나
아주 좋은 부분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같은 데서 충분히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이 그런 활동을 했는데 내용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상당히 이런 데서 통찰력이 있더라 정도의 평가를 같이 써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방식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은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능은 한데 문제는 선생님들 그냥 안 하신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학교생활기록부를 미리 그래도 최소한 동아리라도 쭉 비슷한 내용을 채워나간다든지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시면 얘는 3학년 부분은 삭제돼요. 그러니까 이제 3학년 때 내가 입시를 얘를 특목을 좀 써보게 할까 하고서 뚜껑을 열어가지고 3학년 때 괜찮은 내용을 넣어보려고 해도 2칸 3학년 없고 2칸 3학년 없어요. 다 끝나고 나서 끝났다는 거죠, 얘들은. 다만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이거는 3학년까지 들어가니까. 자, 이런 칸 같은 것들이 좀 더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동아리라든가 지구형 같은 것들이요. 근데 그런데 그런 이야기 같은 것들을 넣어줄 수가 있는데 선생님들은 잘 모르시니까 우리 학생부터가 먼저 나서서 선생님을 설득하고 그리고 뭐 부모님들께서도 이런 특목 쪽이나 이런 쪽을 미리부터 조금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최소한도 학생한테 동아리는 들어가게 해야 하고요. 동아리가 네가 무슨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임의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로 들어가져 있고 그냥 써져 있는 경우도 있다고요. 내가 이런 동아리 한 적 없는데 저는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자사고 쓰는 학생 쓰거나 아니면은 이런 특목고들을 쓰려고 온 학생이 뭐 동아리를 이걸 왜 했냐고 물어보면은 뭐 자기도 잘 모르는 학생들도 저는 종종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 동아리에 어디 소속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동아리 어차피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학교에서는 옮기는 것도 쉬워요. 그러면 적어도 학생이 맞는 동아리도 차라리 넣어보고 관련해서 스스로 내용을 뭐라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시도를 우선적으로 해보고 그리고 동아리 담당에 해당되는 선생님한테 특목고를 좀 더 노려보고 싶으니까 이런 내용을 넣어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준비가 시작되는 겁니다. 1, 2학년 학생들.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내용을 맞춰 나가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독서활동 칸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독서활동에는 어차피 책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책밖에 안 들어간다는 게 책의 이름하고 저자명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의미 없이 책이 그냥 나열되어 있는 건데 어떻게 믿겠냐? 중요한 거는 앞하고 합을 맞추는 겁니다. 책 같은 경우. 사실 학교생활기록부 앞에 있는 이야기들하고 합이 맞아 있으면은 읽었겠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이 어떤 책을 읽었다. 예를 들어 뭐 여기 나오는 예처럼 뭐 이런 아버지의 가계부나 경제학과 관련된 책 같은 것들을 읽었다고 하면 앞에 적어도 죄송합니다. 자, 앞에 적어도 동아리 같은 데서는 관련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어 관련된 동아리다 그러면 경제학원 같은 거 충분히 뭐 영어로 꼭 할 필요는 없지만 뭐 영어 토론이나 이런 데서 주제를 그런 경제현상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서 영어 토론을 해봤고 학생이 그런 영어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무슨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더라라고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칸이 500자나 돼요. 양이 많은 칸이라고요. 양이 적은 칸이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책이 같이 언급되면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면은 그런 책들은 상당히 의미 있게 우리가 읽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책들을 조금 배치시켜주게 되면은 우리가 질문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책과 관련된 질문들은 학교들에서 많이 하는 편이에요. 특히나 뒤에 이제 우리가 이제 면접 질문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냥 순서를 좀 틀리게 그냥 딴 2학교부터 볼게요. 자, 2학교 같은 경우는 제시문을 읽고 자신이 읽은 책 2권을 근거로 들어가지고 결론을 내라라는 면접이 아예 따로 있어요. 독서 면접이 따로 있다고. 얘들. 작년 같은 경우는 하버드의대에서 인간개념 프로젝트 연구를 비밀리 진행했다는 기사, 그리고 뭐 인공장기를 만들고 이식하는 방법을 나타낸 그림, 그리고 영화 아일랜드 줄거리.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일랜드 줄거리도 그렇고 인간개념 연구 진행, 뭐 인공장기 이런 것들 이제 과학기술을 통해 가지고 인간 생명에 대한 뭐 신비가 많이 밝혀진과 동시에 대신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 생명 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의 이 생명체의 생명 현상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하고 독특하고
그 자체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 별도로 존중되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기계처럼 장기를 생성해내는 거. 인간을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인간을 아예 장기를 위해서 그냥 인간을 그냥 만들어내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서 생명경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에 대한 제시문을 보여준 건데 그런 제시문하고 연관지어서 자기 책을 근거로 해가지고 견해를 말하는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책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게 되는데 적어도 우리 학생이 그리고 또 질문 같은 경우 이런 유형의 질문 같은 것도 나와요. 외들부고 같은 경우는 A라는 책을 읽었다고 그랬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알게 된 점 이런 거 얘기해보고 항공우주 분야에서 지향해야 될 줄 뭐라고 생각하냐. 학생이 실제로 그런 꿈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책을 찍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찍어서 물어보는 책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내 방향으로 좀 더 유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중요하게 읽은 책이 있다고 학생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으면 사실 그런 책으로 좀 더 질문을 해주는 게 보통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면접에서 학생이 실제로 학교생활 기록부나 이런 데서 그런 이야기를 꾸준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뭐 자기소개서에서라도 언급된다든지 한다면 그러니까 사실 이게 면접이 학생들을 물을 먹이려고 면접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디 구석에서 찾아가지고 자꾸 질문하려고 하기보다는 학생이 내가 스스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했다고 얘기하면 거기서 보통 질문을 해요. 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책도 중요하게 관련된 내가 진짜 관심 있는 분야의 책들을 배치를 좀 하고 근데 그 관심 있다는 게 이제 앞에 나와야 되겠죠. 학교생활기록부하고의 내용 나오는 동아리하고라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학생이 그쪽으로 진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책도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질문을 어느 정도 내 쪽으로 편하게 유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이 좀 어느 정도 낮춰 있으면 질문이 그런 방식으로 질문을 내 쪽으로 당길 수 있다는 식인데 근데 그러면 학교생활기록부로 지금 뭐 설명을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럼 열심히 해서 많이 채우자냐 어떤 거냐 많이 채워야 되는 거냐 그렇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학교생활기록부 채우는 거는 선생님의 협조가 있으면 충분히 쉽게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많은 활동을 하기보다는 이런 거라도 한번 해보는 거죠. 내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조사하고 글이라도 써보는 거예요. 어떤 주제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제를 잡아서 써본 글을 동아리 등을 통해가지고 내가 이런 글을 썼다고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넣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최소한의 수준에서 이해를 해주면 그런 내용을 써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많이 해야 되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어차피 중학교에서는 이런 준비를 별도로 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학생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동아리 같은 것만 잘 집어넣어도 달라 보여요. 진로칸에 그런 얘기 그냥 1년에 한 개씩만 있어도 달라 보여요. 세분 유니티 기상 같은 한 가지 다 하라고 말씀드릴 필요도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분 유니티 기상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과목 선생님들이 따로 하시기 때문에 과목 선생님들한테 따로 얘기를 해야 돼요. 나중에 대학교를 나중에 대입을 위해서 고등학교 가셔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학교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네. 어차피 시험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만 갖추면 떨어진 학생보다는 붙는 학생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학생부나 자기소개서에서 요구되는 어떤 특별함이나 다름이라는 것도 어마어마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학생을 밀어내야 되는 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최소한의 거는 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경쟁력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니까. 네. 약 0.5명을 밀어내든 아니면 1명을 밀어내나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내가 뭐가 됐건 그 학생을 밀어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내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양념 살짝 쳐주는 거 그리고 그렇게 쳐진 양념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소개서 쓰는 거 이것만으로도 경쟁력이 상당히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접 질문도 내 쪽으로 쉽게 끌어당겨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걸 중학교 때 한번 해보는 게 대입에서도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1, 2, 3학년 때 공부는 잘하더라도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생각 안 한 상태에서 3학년 때 자소 쓰려고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러는 거예요. 자, 자기소개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외국어를 합격한 학생의 자기소개서인데 내용들이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 저랑 밀련을 만든 건 아니고요. 그냥 미리 만나서 뭔가 공부할 수 있는 소재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학생이 뭐 국제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는 하는데 특별하게 뭐에 엄청 관심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중학교에서 학생한테 그런 걸 요구하기는 어렵죠.
자, 그래가지고 같이 그래 그러면 그런 얘기 한번 공부해보자 시작해가지고 이제 무슨 책을 같이 이제 읽어나갔냐면은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레이트 게임이 뭐한 책이냐면 그 무슨 책이냐면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얘기예요. 아프가니스탄 아시나요? 네. 아프가니스탄이 저기 미국이 침공당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지역이 소련의 침공도 받고 소련이었을 때 소련 침공도 받았고 최근에 이제 2000년대 2010년 들어오기 전에는 미국의 침공도 받았습니다. 알카에다를 숨겨주고 있다는 혐의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그렇게 정말 강대국들의 공격을 받았는데 그런 강대국들의 공격을 받게 된 유구한 역사를 갖게 된 중요한 이유가 거기가 소련도 서방으로 나가고 싶으면 그 길을 통과해야 되고 괴를 막고 싶으면 거기를 막으면 되는 거예요. 서방에서. 근데 거기가 또 동시에 어디냐면은 인도 바로 안에. 네. 그러다 보니까 꽤 큰 나라들이 어디로 가려고 그러면 거기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전쟁이 많이 일어나기 쉬운 곳입니다. 근데 워낙 거기가 험지여가지고 누구든 들어가면은 망해요. 소련도 10년 전쟁하다가 나라를 들어먹고 소련 전체가 망했거든요. 그런 데입니다. 미국도 들어가서 결과 특별하게 좋게 못 내고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런 땅이에요. 근데 그런 땅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강대국들은 들어가고 싶어하고 거기서 뭔가 분란이 나요.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땅이죠. 근데 그런 지리적인 위치가 국제정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별거 아니어 보여도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가 그 나라의 운명을 상당 부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잘 보여주는 게 아프가니스탄의 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예가 이제 폴란드 예도 있습니다. 폴란드는 영토로 보시면 지금 폴란드가 옛날 폴란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 폴란드에 비해 가지고 지금 폴란드는 살짝 이쪽으로 옮겨와 있는 상태입니다. 왜 옮겨왔냐면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에 이 폴란드가 3번 삼국분할을 당해요. 세 나라한테 3번 분할을 당해가지고 망하고 독립하기를 반복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독일한테 침공까지 당하고 나라 전체가 아예 독일 쪽으로 살짝 옮겨진 상태로 독립하게 됩니다. 되게 기구한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왜 기구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존재하고 그런 나라들과 너무나도 중간에 교통하기가 좋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어떻게 되냐면 되게 잘 나갈 때는 어디로든 교통이 가능하니까 나라가 쫙 뻗어나가요. 근데 힘이 약해질 때는 누구나 다 치고 들어오는 땅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 삼국분할당하고 특히나 소련이 거기를 지나가지고 진짜 서구방으로 들어올 때는 폴란드를 통해 들어가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폴란드도 그런 식으로 맨날 공격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지리가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책을 하나 읽고 같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고 글 하나 써가지고 진로칸에 집어넣고 걔 갖고 이제 자소를 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인도,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의 분쟁을 보게 되면 결국은 영토 위치에 따라서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폴란드 같은 경우도 잘 나갈 때는 힘의 확장이 쉬웠지만 약할 때는 나라가 분할되기도 했고 아프가니스탄도 지형 때문에 매번 전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근데 또 아프가니스탄 재밌는 게 지형이 험해가지고 통일함조가 못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부족들이 그냥 험한 영토를 등에 지고 숨어버리면은 통일이 안 돼요. 근데 또 동시에 그렇게 험하니까 아무리 쳐들어와도 외부에서 제대로 점령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또 특징도 있어요. 뭐 그런 지리적인 특성 같은 것들이 그 나라의 운명을 왔다 갔다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큰 위치로 본다면 지역 통로다 보니까 침략을 많이 받지만 그 나라 자체가 가지고는 어떤 험준함이라는 그 나라 자체 지역적 요소가 흥미롭게도 그 나라가 쉽게 침략받지 못하게 만들더라. 그런 걸 보면서 이 학생은 지리라는 그런 학문이 역사나 뭐 정치나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밀접하게 되네. 그러니까 학문과 학문 간에 그런 상호 연관성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을 그냥 자소를 통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이 학생은 사실은 좀 힘을 줘가지고 좀 세게 쓴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꼭 세게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주도 학습 영역의 문항이라는 게 그냥 네가 학생이 자기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했던 학습을 통해 가지고 배우고 느낀 점 쓰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쓰면 우리 학생들은 보통 뭘로 가냐면 성적 올린 얘기합니다. 성적 올린 얘기합니다. 근데 성적 올린 얘기만큼 허무한 얘기가 없어요.
왜냐면 성적은 올리면 전땡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올리는 방법에 무슨 그 학생이 뛰어나고 말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성적을 잘 올리면 방법이라는 거는 자기 나름의 그냥 방법이 있는 것 뿐이고 그걸로 절대로 어떤 학생이 뛰어나고 어떤 학생이 뛰어나지 않다는 걸 볼 수 없습니다. 공부 방법은. 근데 학생들은 공부 방법을 얘기한다. 그걸 통해 성적 올린 얘기를 해요. 근데 왜 무의미하냐면 전부 다 A예요. 이런 특히나 이런 외대부 같은 데는 다 같이 A예요. 어차피 공부는 다 하나 애들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다 대고 공부 방법을 얘기하는 건 정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걸로는 애가 국분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질문도 그냥 공부 방법 얘기로는 제대로 된 질문을 끌어내기가 힘들어요. 우열을 낼 수 있는 질문을.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스스로 책이라도 읽어본 얘기 같은 거, 책 읽고 생각이라도 해본 얘기가 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뭐 막판에 만들어 의식할 수 있지만 사실 저는 학생이 스스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보면서 책이라도 읽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쭉 꾸준하게 그래도 관심 있는 책을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어렵지 않은 책도 좋으니까 그런 책이라도 꾸준하게 읽어나가는 게 있고, 그럴 때마다 인터넷이라도 좀 찾아가지고, 저기 방금 전에 아까 전에 그런 얘기 나왔죠. 유전공학의 발달에 따라 가지고 인간 생명 또는 생명체에 대한 정의 같은 것들이 바뀌어나가고 있는 그런 문제 같은 것들 대놓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찾아서 한번 생각해본 애랑 아닌 애랑 가서 면접에서 답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3년 더 공부하더라도 저런 데 가가지고 말하는 거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질문이 조금만 어려운 형태로 나오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기계공학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을 했는데, 아니면은 뭐 전자공학 같은 데 이제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이제 앞으로 인간이 점차 발전, 기술이 점차 발전됨에 따라 가지고 인간이 점차 쓸모없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인류의 앞날은 되게 장밋빛일 것 같아? 아니면은 인류의 앞날은 이제는 이 상하관계가 완전히 갈리고 이제 생산 수단이 없는, 즉 AI냐 아니면 생산 수단이 없는 데는 하위로 떨어질 것 같아요. 인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질문 물어보면 다 대답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네. 근데 지금 그런 질문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상상고 같은 경우. 사실상 그에 준하는 질문이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자기 스스로 책도 읽고 이러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글도 써. 그리고 저는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해보고 그거를 차라리 학생부에다가 넣어달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3학년 때 자기소개서를 쓰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해보는 게 학생들한테 크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뭐 저희 학원에 있는 논술 프로그램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원 논술 프로그램에서 가끔 이렇게 학원에 오면은 뭔 책이나 보거든요. 그럼 되게 희한한 책을 읽어요. 중학생들한테 재밌는 책이 있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책을 읽었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죽었는데 페북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죽었는데 페북은 어떻게 될까?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내가 죽더라도 페북에는 뭔가 내 그 흑역사들이 남아있을 거잖아요. 그죠? 네. 어머님도 혹시 사이버를 하셨나요? 사이버 옛날에? 그 사이버를 없애셨어요? 네?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망했으면 없어지는데 페북이 망할 것 같지는 않지 않나요? 인스타그램이 망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이거는 SK는 뭐 그 사업이 어떻게 망했다고 치지만은 뭔가 그 페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글로벌한 건 안 망할 것 같잖아요. 뭐 거기다가 내가 막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놓은 사진 같은 거, 그리고 좀 이렇게 이게 나이 먹으면 이제 부끄러운데, 근데 문제는 이제 기억이 안 나고 지나고 묵혀놨다고 생각했는데 뭐 이렇게 나와 이러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의사도 있습니다. 인터넷 장의사도 있단 말이에요. 온라인 장의사가. 근데 이제 그런 문제 제기 같은 것들은 이제 책이 있습니다. 책에 그런 문제들이 한 30몇까지, 40몇까지가 빼곡하게 있어요. 근데 저라면 그런 책 같은 거 읽어보고 하나를 내 걸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생각만 있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 논술 프로그램에서는 특히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서 직접 글도 써보고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게 해주고, 그러니까 저는 국어 교육에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중에서 뭐 하나만 잡아서 내 걸로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설사 내가 아주 직접적으로 관심이 없는 거여도 괜찮아요. 왜 괜찮을까요? 어차피 내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 진로대로 계속 내가 고등학교 생활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고등학교 올라가서 생각나면 또 그걸로 그냥 그때 진로를 바꾸면 되죠. 지금 그냥
오히려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학생 스스로 괜찮은 주제면서 학생 스스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면 뭐든 괜찮다고 생각해요. 진짜 지금 우리 학생이 좋아하는 게 뭐든 그게 아니라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접 질문을 보면 잘할 필요가 없다는 건 사실이에요. 면접에 대한 대답은. 왜냐면 면접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잘하면 어떻게든 해내면 붙고 못하면 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도 최대한 우리 학생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려면은 지금부터 생각을 해주시라는 거죠. 네. 자, 북일고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노약자석에 임신한 사람이 앉았는데 노인이 와가지고 야씨 안 일어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누가 잘못했고 왜 잘못했다고 볼 수 있지? 이게 윤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했대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신도시가 10만 명짜리 신도시가 개발됐는데 여기에 한 복판에 학교만한 땅이 비었어요. 학교 부지만한 땅이 비었다고 했을 때 너라면 여기 뭘 세울래? 이런 거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네. 그 다음으로 조별과제에서 친한 친구가 집안 사정으로 제대로 참여를 못했어. 야, 그랬을 때 너는 어떻게 할래? 이걸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걸 감춰주는 게 좋을까? 이런 종류의 질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해보도록 하고 있어요. 일종의 학생의 윤리적 감에 대한 질문인 거죠. 학생이 윤리적인 문제를 앞에 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이런 질문 외에도 아까 보셨던 그런 외대부고 유형의 질문들이 합쳐져서 나오는 거예요. 북일고 같은 경우는. 근데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이런 유형의 질문이 없어지고 싹 아까 보셨던 그런 유형의 질문을 완전히 질문 유형을 바꾸긴 했거든요. 근데 북일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유형의 질문 같은 것들 같이 주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윤리적 사고력 같은 것들도 요구하고 상황에 대한 빠른 판단력 같은 것도 요구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책을 많이 읽어보지 않으면은 대응하기가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에 대응하기 어려운 거는 미리부터 해보지 않으면은 대학교 면접에서도 똑같습니다. 대학교 면접에서 제가 이제 서강대 경영대 학생들 이제 박사정관 전형 때 종합전형 할 때 면접을 했거든요. 옆에 이제 그 교수님이 계셨어요. 경영 교수님. 근데 그분도 그런 질문을 날렸습니다. 무슨 질문 날렸냐면은 야, 네가 재무담당자고 네 회사에 이 계열사에 재무담당자가 와가지고 야, 돈 좀 빌려줘. 우리 망할 것 같아. 잠깐 빌려주면 우리가 잠깐 갖다 쓰고 그리고 얼른 우리 회사를 회생시킨 다음에 얼른 돈 갖다 놓을게. 그랬을 때 너 어떻게 할래? 이런 거 물어봤다고요. 학생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렇다면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배임이죠. 배임입니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분이 얘기할 때는 그런 어떤 관심 있는 분야와 관련해서 막 공부했다니까 지식을 그런 식으로 테스트해보고 싶은 심정도 있으셨지만 그와 비슷한 유형으로 질문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계속 던졌어요. 학생들한테. 근데 이렇게 약간 답이 정해진 질문도 아니고 정해진 유형의 질문도 있었지만 답이 정해지지 않은 질문이 많았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상관은 없어. 근데 말을 잘해라. 이런 종류의 질문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잘 대응하려면 글 같은 거 써보고 이런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학생부에도 놓고 해보시자. 그런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담임 선생님을 잘 구워 살리면 누를 수 있다. 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그에 대한 한번 예시적인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세부유형 특기사항 같은 경우가 이런 방식으로 써볼 수가 있어요. 사회과목에 대해서는 부정부패 척결을 주제로 해가지고 한번 조별 발표를 해본다. 그러면 김영란법 같은 것들하고 신명리법을 한번 비교해보는 활동을 했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세부유형 특기사항 같은 경우는 과목에서요. 실제로 중학생들도 요새 조별 발표 하잖아요. 수행을 하거든요. 네. 그런 거 했을 때 이런 식의 주제를 한번 잡아서 발표를 해보는 거죠. 김영란법, 총백리에도 한번 비교해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번 진로칸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근대 근현대사 탐구반 같은 것들을 결성했다. 그런 다음에 책을 읽어보고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봤는데 그에 대해서 이 학생은 이런 견해를 보여주니까 이런 통찰력이 있어 보이더라. 이런 방식으로 이제 써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동아리 같은 경우는 자, 이런 골격근 구조 탐구 등을 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골격근이 제어해가지고 다양한 미세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신체 시스템 같은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런 신체 시스템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장애 부위에 대한 어떤 치료법이나 대처법 같은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요즘 이런 뭐 3D 프린팅 기술 같은 거죠. 이 학생 지금 이 동아리 얘기 쓴 거 보면 3D 프린팅 기술이야 내가 세포 배양 기술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한 게 아니라 그냥 기사 찾아본 거예요. 솔직히 골격근 구조에 대해서 공부해 본 거는 본인이 이런 쪽으로 이런 어떤 그 기계 팔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도 좀 관심이 학생이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이 줄기세포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의수나 아니면은 기계팔이라든가 그리고 그런 기계팔하고 오히려 그런 굉장히 기계적인 것하고 생명과학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학생이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골격근 구조 탐구해보고 그 신체의 모양하고 구조가 가지고 있는 그것도 다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유리한 것들을 따다가 신체 구조 시스템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런 특히 결손 같은 거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런 장애를 그렇게 고쳐주면 어떨까 그리고 3D 프린팅 같은 것들이 특히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술들 중에서 각막 같은 것들을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요. 눈의 각막을. 각막 어떻게 만드냐면은 3D 프린팅으로 해가지고 3D 프린팅 소재로 생체 소재들이 있습니다. 고분자 소재들 중에서 유기 소재들이 있어요. 근데 유기 소재로 해가지고 그 각막을 만든 다음에 안에다가 줄기세포를 집어넣고 줄기세포를 키워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각막이 자라요. 진짜 각막이. 그런 다음에 그걸 눈에 이식하는 거예요. 그런 기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 이제 그런 기술들을 찾아보고 그런 방식으로 생체 소재를 바탕으로 만들어내고 생체 소재를 바탕으로 이런 뭐 줄기세포 기술 같은 것들을 결합하게 되면은 결손 부위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얘기를 동아리에서 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진로에다가 연결 지어가지고 의적 설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학생은 타조 이중술계고를 따다가 만들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얘기하면서 근데 이 학생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타수전 같이 이제 고강도 탄력성을 보장하는 소재를 쓰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소재 강도가 되게 중요하겠더라. 이게 이중술계골 구조를 통해 가지고 만들게 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힘이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탄소섬유 소재 같은 걸 쓰더라도 잠깐 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다음에 해봐야지 사실. 거기까지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학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정확히 드러나죠. 자, 이런 방식으로 써주면서 자기소개서를 연결해주게 되면 조금 더 내용이 풍부해진다. 근데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이 엄청 어렵게 쓴 내용이냐 그게 아니라 진짜 며칠이면 해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인터넷만 잘 뒤져도 나오는 얘기예요. 인터넷에 보고 줘. 근데 그걸 이제 우리 학생들은 안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공부를 파먹으면서 하면 안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 통과를 위해서는 사실상 아주 A급 지금 자사고들은 중앙교 단위 자사고는 사실상 이 올해일을 요구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에 일단 집중하는 게 우선입니다. 학생부 채워나가는 게 고등학교처럼 그렇게 막 많이 생각하면서 채워나갈 필요는 절대 없어요.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 공략해야 되냐?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담임 선생님하고만 친해도 괜찮아요. 동아리 선생님하고만 좀 친해도 괜찮아요. 근데 동아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동아리 선생님을 찾아갔을 때 동아리 선생님이 정말 나쁜 사람만 아니면 학생이 뭔가를 해갔을 때 노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어차피 또 그 동아리 선생님이 많은 학생을 써줘야 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런 급의 학교를 쓰는 학생은 한 학교에서 잘 나와봐야 몇 명 안 돼요. 10명 안쪽이거든요. 아무리 많아봐요. 보통 5명 안쪽이에요. 이런데 쓰겠다고 하셨어요. 학생 자체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왜냐면 성적 좋은 학생들도 안 쓰는 학생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쓰겠다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그냥 무조건 노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학생들이 선생님들하고 특히나 이제 공부를 하는 어느 정도 성적 이상을 잘 받고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들하고 관계가 대부분 나이스하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이런 것도 부탁했을 때 노가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학생이 의지가 있으면 고등학교보다는 훨씬 쉬운 상황이에요. 고등학교는 모든 학생들한테 이렇게 써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학생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근데 하지만 중학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학생만 좀 특별하게 써줬다고 해가지고 시비가 걸리지도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안 쓰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은 안 쓰기 때문에 또 상관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런 거를 시도해봤을 때 아주 간단한 활동으로도 얼마든지 시도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특목고를 선택을 하실 때 정말 저는 성향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특목고 가면 좋죠. 그리고 특목고에서 최소한도 상위 30% 안에 들어가면은 보통 지금 생각하고 계신 특목고에서는 대부분 서울대 최소 연대권은 들어갈 수 있어요. 상위 30%에만 들어가면 약 2등급에서 3등급 정도 선이면은 서울연고대는 어떻게든 들어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제 그런 건이 안 되더라도 그러면 최소한도 절반 이상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인서울에서 상위권을 쓰죠. 서울에서도 중간 이상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 자체 아예 못 쓰는 애가 3명에 1명이에요. 많은 인원입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향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일단 거기를 쓰는 이상 중학교 때 공부 능력 자체는 밀리는 아이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가지고 이 중학교 때까지는 내가 학교 안에서 상당히 주목받는 애인데 거기 가는 순간 어느 무대예요. 이 여러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못 견디는 애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충분한 성취를 보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를 계속 그걸 통해서 유지시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모두가 다 그 중 하나고 내가 전교 1등을 해도 잡혀먹히는 과목이 있어요. 내가 전교 1등인데 내가 몇몇 과목은 내가 잡혀먹힌단 말이에요. 나보다 잘하는 애기 때문에 전교 1등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일단 현행체계에서는 전교 1등을 낸다는 게 참 좀 임의적으로 내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내보면 안 그래요. 일반고의 전교 1등은 다 1등인데 사실상. 근데 여기는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학생의 이제 어떤 그 에너지나 그랬을 때 학생이 느끼는 실망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는 학생도 있어요. 그러면서 뒤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는 순간 입시가 엄청나게 좁아져요. 완전 쪼그라드는 거예요. 입시의 기회가. 상위권 대학교들 겨우 꼴랑 30%예요. 30%. 정시. 지금 그나마도 지금 20%대고요. 근데 30%대까지는 이제 지금 이제 올라가게 되는 우리 모든 학생들은 다 30%대로는 다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30% 이상으로 할 거냐? 그렇게 보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까지 입시 치르는 전형 형태 자체를 그렇게 순식간에 확 바꾸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그리고 지금까지 학종을 늘려오면서 입시를 늘려왔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학종을 중심으로 입시를 개편해온 방식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입시를 한번 쭉 치러오게 되면은 이거 자체를 완전히 강제적으로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은 쉽게 안 바꾸거든요.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지금 현재 보여지는 사인 자체가 있죠. 어떤 사인이냐? 정시를 늘리는 건 학종 줄여가지고 늘리는 게 아니라 논술을 줄여서 늘려요. 논술을 반토막을 계속 내갖고 지금 정시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방식으로 늘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수능이 중심인 학생들은 기회가 더 줄어들어요.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학생이 일반고 갔으면 내신을 그렇게 깨먹었을 리는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이 일반고가 더 유리할까, 특목이 더 유리할까에 대한 생각은 조금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의 성향이 생각보다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예.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릴 것들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보시다시피 기본적인 공부 능력은 아주 높게 요구하는 건 사실이다. 적어도 요구 과목에 대해서는요. 근데 아무래도 이 지역에서는 외고는 아마 안 보내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외고는 잘 안 보내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전국단위 자사라든가 그냥 과거 이런 쪽을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인 공부 실력은 매우 요구한다. 그런 경우만 들어오면 보통 잘해봐야 1.5대 1이다. 근데 그 와중에 나머지 0.5I를 이렇게 내가 밀어내는 건 일단은 학생부를 어떻게 채우나부터 생각을 해본다. 근데 학생부를 채운다는 게 기계적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아이가 정말로 뭘 읽어보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 뭔가 좀 재밌는 게 있으면 좋다는 거죠. 여기서 말 재밌는 건 좀 학술적인 얘기가 되겠죠. 네. 학술적인 얘기를 좀 더 재밌어하고 그런 걸로부터 조금 더 흥미를 느껴보죠. 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느끼는 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어느 정도라도 읽어보고 글을 쓰게 해주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좀 해보시고 그런 걸 활용하고 어떻게 접목하게 해볼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아마 학교 상황마다 다 다르실 거라서 지금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충분히 가능해요. 학교 프로그램들 많이 있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등학교는 학교 프로그램보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학종 잘 치는 학교들은 학교 프로그램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애가 그냥 막 쓴 것도 그냥 막 집어넣어줘요. 근데 고등학교도 그렇게 하는데 중학교에서는 뭔 상관일까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중학교는 학생부와 관련해가지고 이슈 일어나는 건 다 고등학교 이슈, 중학교 이슈가 아니에요. 중학교 학생부 어떻게 쓰는지 사실 대학 이 교육부에서는 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지침에서 약간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쓴다고 해가지고 중학교에서 난리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명백히 어겨지는 것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뭐 저기 외부 대회 같은 걸 썼다든지 아니면 뭐 그 대회 쓰지 말라는 거 그런 걸 썼다든지 아니면 무슨 막 토익 토플 점수 같은 걸 썼다든지 이건 그냥 눈에 띄는 거고 그런 거 난리지만 선생님이 그냥 주관적으로 쓰는 것들에 대해서 학교 프로그램에 없는 거 썼다고 해가지고 난리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대입에서도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고입에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설득해서 반영을 해주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자기소개서 쓸 때도 훨씬 더 편해지실 겁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아마 뭐 제가 뭐 여기서 다시 뵙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네, 또 아마 뭐 여기 학원에서 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아마 제가 또 와서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마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